오늘 밤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세요. 무심히 떠있는 그 작은 빛들 중에 우리 태양은 사실 조금 외로운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사방사광년 안에 말을 걸 친구 별 하나가 없는 우주 안의 외톨이입니다. 그런데 같은 우주에서 다른 별들의 절반쯤은 둘이서, 셋이서 짝을 끼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은 왜 혼자가 됐을까요? 같이 태어났을 형제 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이 외톨이의 흔적을 찾으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보내온 별들의 정보를 차분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억 년 만에 처음으로 태양의 동창회 같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양은 뜻밖의 출생의 비밀을 꺼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리가 사실 태양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와 곧장 연결됩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걸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빛의 속도로 달려도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별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46광년입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수만 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사실은 이 거리가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가까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양과 같은 기형별들 중 약 절반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별이 서로의 중력에 묶여 함께 돌거나 3개, 4개가 한 가족처럼 얽혀 살아갑니다. 태양형 별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별들의 세계에서 짝을 이루는 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흔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은 어떨까요? 짝도 형제도 없습니다. 사방사광년 안에 말을 걸 별 하나 없는 외톨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에 외딴 집 한 채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집까지 차로 한참을 달려야 합니다. 밤이 되면 불빛 하나 보이지 않고 창문을 열어도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입니다. 우리 태양이 놓인 자리가 꼭 그렇습니다. 은하라는 거대한 마을 안에서 다른 별들은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태양만 홀로 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별은 보통 같은 가스 구름에서 형제처럼 한꺼번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난 직후에는 대부분 짝이나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마치 어릴 적 같이 자란 친구들과 모두 헤어진 사람처럼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서 있습니다. 가족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부터 외톨이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한때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흩어진 걸까요? 왜 태양만 혼자일까? 천문학자들은 가이아 우주망원경에서 그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아라는 이름의 우주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이 2013년에 쏘아 올린 이 망원경은 무려 11년 동안 단 하나의 임무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끈질기게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이아가 들여다본 별의 수는 무려 약 18억 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망원경도 닿지 못했던 규모의 별 지도가 이 망원경 한 대로 완성된 셈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가이아는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조용히 임무를 마쳤습니다. 남긴 데이터는 지금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책상 위에서 새로운 연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아든 2명의 일본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다니구치와 츠지모토. 두 사람은 2026년 학술지 천문학과 천체 물리학의 한 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가이아가 본 18억 개의 별 가운데 태양과 거의 똑같이 생긴 별만을 골라내겠다는 야심찬 작업이었습니다.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표면 온도가 태양과 비슷한가, 중력의 세기가 태양과 비슷한가, 별이 품고 있는 금속의 비율이 태양과 비슷한가. 이 3 조건을 모두 통과한 별만 솔라트윈, 즉 태양의 쌍둥이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추려낸 숫자가 정확히 육손미 소소한 4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솔라트윈은 태양의 형제별이 아닙니다. 같은 분자구 흐름에서 함께 태어난 친남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태양과 똑같이 생긴 별, 출신 성분과 체격이 닮은 쌍둥이일 뿐 가족 관계는 아닌 셈입니다. 동창회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50억 년 만에 열린 동창회. 같은 학교를 다닌 사이는 아니지만 키와 몸무게와 혈액형이 태양과 똑같은 사람들만 한자리에 모인 자리. 그것도 무려 694명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창회에 모인 한 명 한 명의 출생 증명서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흔적을 읽은 겁니다. 별이 뿜어내는 빛의 스펙트럼 속에 숨겨진 미세한 신호를 가이아라는 망원경이 11년 동안 한 줄 한 줄 받아 적었을 뿐입니다. 이 유스코모마흔 4개의 별 나이를 측정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별의 나이는 어떻게 잴까요? 별빛만 보고 이 별이 몇 살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쓰는 도구는 등시선 피팅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해진 궤적을 따라 색과 밝기가 변합니다. 이 궤적을 등시선이라고 부릅니다. 관측된 별들의 색과 밝기 분포에 어떤 등시선이 가장 잘 맞는지 비교하면 그 별들의 나이가 나옵니다. 이 등시선을 그리려면 항성 진화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가 사용한 모델이 바로 파색입니다. 이탈리아 파도바와 트리에스테 연구진이 만든 항성 진화 코드이고 2012년 브레산과 동료들이 발표했습니다. 별의 질량과 화학 조성,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별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해주는 컴퓨터 모델입니다. 이걸 일상언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확한 생년 월일은 모르는데 그 사람의 키와 체중만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나이대마다 키와 체중에 평균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패턴이 있고 청소년의 패턴이 있고 성인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표와 비교하면 대략 몇 살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 똑같습니다. 키 대신 밝기를, 체중 대신 색깔을 봅니다. 그리고 파색 모델이 만들어준 패턴표와 맞춰봅니다. 그러면 그 별의 나이가 나옵니다. 연구진은 수천 개의 별 하나하나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별의 나이를 모아 분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 한 장에 그래프가 답을 줬습니다. 그래프 위에 2개의 본구리가 솟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본구리는 약 20억 년 전 자리에 있었습니다. 좁고 뾰족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별이 한꺼번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본구리는 약 40억 년에서 60억 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넓고 완만한 범프 형태였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별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한 그래프 안에 2번의 베이비붐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통계의 잡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 두 피크가 우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하필 그 시점에 별들이 몰려 태어났는지, 그 답이 우리 태양과 연결됩니다. 2개의 피크, 2번의 별 탄생 폭발. 이게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지 다음 파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크부터 보겠습니다. 약 20억 년 전 우리 은에서는 별 탄생률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그 전까지 잠잠하던 별 공장이 어느 순간 풀가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흔히 은하 베이비붐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외부에 있었습니다. 궁수자리 외소은하라는 작은 위성 은하가 우리 은하의 원반을 관통하면서 지나간 사건이 약 19억 년 전에 있었습니다. 가이아 위성 데이터를 분석한 루이스 라라 연구팀이 2020년 네이처 천문학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작은 은하가 큰 은하를 뚫고 지나가면 가스 구름이 출렁이고 그 충격으로 사방에서 별이 한꺼번에 태어납니다. 호수물에 돌을 던지면 화문이 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20억 년 전 피크는 태양과 무관합니다. 태양은 그때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두 번째 피크입니다. 두 번째 피크는 약 40억에서 60억 년 전 구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태양의 나이 약 46억 년이 정확히 이 구간 한가운데에 떨어집니다. 첫 번째 단서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태양은 은하 전체가 별을 활발히 찍어내던 시기에 태어난, 말하자면 풍년에 수확된 알곡 중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한차 결론입니다. 태양은 베이비붐 세대다. 단체로 태어난 형제들이 어딘가에 흩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들여다보니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게 하나 튀어나옵니다. 태양의 금속 함량입니다. 천문학에서 금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소와 헬륨을 뺀 모든 무거운 원소입니다. 별이 늙고 죽으면서 우주에 뿌려놓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은하 안쪽 별이 많이 죽은 동네일수록 금속이 풍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묽어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빌렌 연구팀이 1946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태양의 금속 함량은 같은 위치, 같은 나이에 다른 별들보다 약 0.2덱스 높습니다. 숫자로는 작아 보이지만 의미는 큽니다. 약 1.6배 더 진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태양은 지금 외곽 동네에 살고 있는데 몸에 묻은 흙은 안쪽 도심에서 묻혀온 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골 사람인데 도시 사투리를 쓰는 셈입니다. 태양은 자기 출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와 있는 셈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라는 한차 결론은 맞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금 이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가정은 이 0.2 덱스 앞에서 무너집니다.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 별의 이동 방식에 대한 표준 이론은 2002년 셀루드와 비니가 정리했습니다. 별이 은하 원반에서 자리를 바꾸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블러링과 천잉. 먼저 블러링입니다. 블러링은 별의 평균 반지름은 그대로 유지된 채 궤도의 이심률만 커지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별의 집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집을 중심으로 더 멀리, 더 길쭉하게 돌아다닐 뿐입니다. 원리는 린드블라드 공명입니다. 나선팔이 별을 흔들면 별의 궤도는 원에서 점점 타원으로 늘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별이라도 어떤 순간에는 안쪽에 있고 어떤 순간에는 바깥쪽에 있게 됩니다. 출퇴근하는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매일 강남으로 출근했다가 인천으로 회의 가고 분당으로 미팅을 다녀와도 등본상 주소는 그대로입니다. 활동 방향은 넓어졌지만 본거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메커니즘인 천잉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잉은 별의 가군동량 자체가 바뀝니다. 가군동량이 바뀌면 별이 회전하는 평균 반지름도 바뀝니다. 즉, 본거지가 옮겨갑니다. 진짜 이사입니다. 천잉을 일으키는 것은 코로테이션 공명입니다. 나선팔과 별이 같은 속도로 회전하는 특수한 지점에서 별은 팔과 함께 끌려가거나 밀려나면서 자기 자리를 통째로 옮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동일까요? 한 단계당 최대 약 2킬로파섹, 우리 단위로 약 1500광년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도 무작위 보행의 형태로 말입니다. 한 번 옮기고 또 옮기고 시간이 지나면 누적됩니다. 문제는 우주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구에서는 한 번 자리 잡은 동네가 평생 그 사람의 고향이지만 은하 안에서 별의 고향은 수십억 년에 걸쳐 계속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처음 태어난 곳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표준 이론입니다. 별은 블러링으로 흔들리고 천잉으로 이사합니다. 그런데 천잉 메커니즘에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막대 구조의 공명입니다. 별의 이주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가장 결정적인 조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태양이, 왜 하필 그 시기에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려났는지. 이 질문의 답은 우리 은하 한가운데에 박혀있는 거대한 막대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흔히 나선은하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막대 나선은하입니다. 중심부의 길이 약 5km, 그러니까 약 1만 6천 광년 정도 되는 별들의 막대가 가로질러 박혀 있고, 이 막대가 천천히 통째로 회전합니다. 배그와 동료들의 2015년 분석에 따르면 이 회전의 패턴 속도는 1kps당 초속 35에서 40km 수준입니다. 그런데 막대가 도는 속도와 별이 도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코로테이션 반경, 우리말로 공명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에서는 중심으로부터 약 6에서 7kpsec 거리에 이 공명 방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스터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공명 방향이 바로 별을 안쪽에 가두는 장벽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안쪽에서 태어난 별은 이 공명의 벽에 막혀서 좀처럼 바깥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문제는 막대가 영원히 같은 속도로 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느려집니다. 치바와 쇤리히의 최근 연구, 그리고 양 연구팀의 2025년 관측 분석은 우리 은하 막대가 실제로 감속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막대가 느려지면 공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마치 회전 목마가 천천히 늦춰질수록 안쪽 좌석이 점점 바깥쪽 자리로 밀려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동안 공명벽에 갇혀있던 안쪽 별들이 벽이 바깥으로 물러나면서 통째로 견인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 은하의 막대가 처음 형성된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샌더스 연구팀의 2023년 연구, 그리고 크로노갈 내차 분석은 우리 은하 막대의 나이를 약 80억 년, 좀 더 넓게 잡으면 70억 년에서 90억 년 전 사이로 추정합니다. 이 숫자를 다시 보십시오.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년, 그리고 태양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주했다는 화학적 증거가 가리키는 시기와 막대가 만들어져 감속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맞물립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최대 약 1만 광년을 이사했고, 그 이사가 지구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이 모두 골고루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은하 안에서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행성이 살아남을 확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은하 안쪽을 봅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별의 밀도가 높아지고 초신성 폭발이 자주 일어납니다. 강한 X선과 우주선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지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행성이 만들어진다 해도 대기가 벗겨지고 표면에 분자들이 분해되기 쉽습니다. 생명이 자리 잡기 전에 환경이 먼저 무너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은하 외곽은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폭발은 적지만 무거운 원소가 부족합니다. 탄소, 산소, 규소, 마그네슘, 철, 암석 행성을 빚어내는 재료 자체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영역입니다. 평온하지만 단단한 행성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 사이에 있는 띠 하나를 주목해 왔습니다. 갤럭틱 골디락스 존, 줄여서 GHS라고 부릅니다. 라인 위버, 패너, 깁슨 세 사람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처음 정량적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7에서 9kpsec 떨어진 환영 영역, 약 80억 년 전부터 이 띠 안에서 생명의 우호적인 행성계가 만들어질 조건이 갖춰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태양의 현재 위치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단위를 바꾸면 약 8kpsec입니다. GHS의 정중앙부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넛 모양으로 펼쳐진 적정 거리의 DI.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자리. 우리는 그 띠 위에 올라타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게 확정된 결론은 아닙니다. GHS가 실제로는 은하 원반 거의 전체로 넓혀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프란초스 곤잘레스 같은 연구자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띠는 더 두꺼울 수도, 더 흐릿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위치마다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은하의 자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성 차원의 조건도 맞아야 합니다. 지구는 약 40억 년 전 강한 자기장을 갖추면서 우주선과 태양풍을 차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약 45억 년 전 테이아라 불리는 천체와 부딪히며 달이 만들어졌고, 그 달이 지구의 자전축을 붙잡아 기후를 오랫동안 안정시켰습니다. 은하가 만들어준 자리, 그 위에서 행성이 스스로 갖춘 방패, 이 두 가지가 겹쳐야 비로소 생명이 머물 시간이 열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지구 생명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별의 자리, 은하 속 띠, 그리고 행성 위에서 일어난 충돌과 자기장. 서로 무관해 보였던 조건들이 하나의 줄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 하나, 지구 하나. 그 위에 생명이 자리 잡기까지 필요한 조건을 다시 한 줄로 늘어놓아 보면, 은하 중심부에서 폭증한 1세대 별들의 죽음, 막대 구조가 만들어낸 회전 감소, 약 1만 광년에 걸친 천잉 이주, 그리고 도착한 자리에서 마침 작동해준 행성 자기장과 자전축을 붙들어준 달까지, 어느 하나만 빠져도 지금의 우리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은 태양과 지구만의 사건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은하 전체가 80억 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움직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에 가깝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은하 단위로 옮겨 놓아도 그 구조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별 하나를 살리려면 은하 하나가 통째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 풀어본 이야기도 아직 가설이 섞여 있는 영역입니다. 천잉의 정확한 비율, 막대 구조의 형성 시점, 골디락스 존의 진짜 경계, 어느 것도 완전히 닫힌 답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하게 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에 80억 년의 은하가 통째로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